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일률적인 피해 기준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임진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로펌도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일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릴 컨텐츠는요, 일조권이 침해됐을 때 보통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조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햇빛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조권 같은 경우에 침해가 됐을 때 왜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냐? 뭐 쉽게 생각하면은 당장 내가 누리고 살던 빛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된다라든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충분히 빛을 확보를 받으면서 살 때와 빛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살 때의 어떤 환경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충분히 확보되던 일조권이 침해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일조권이 침해되어서 여기에 따른 내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요소들은 일단 내가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이 얘기하고 있는 일조권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건물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은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함께 살고 계시는 동거인이라든지 가족분들이라든지 심지어 세입자분까지도 일조권 침해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미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던 건물 바로 밑에서 살고 계셨다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 건물 때문에 내가 또 일조권을 침해받게 됐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충분히 일조권이 확보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일조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건축주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건축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특히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미 건축 단계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1차적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우리 법원의 입장은 설령 건축주께서 그런 건축 관련된 법령을 다 준수하셨다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명백히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침해를 받는 이웃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주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건축주께서 이런 건축 과정에 있어서 이웃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교섭을 하셨는지 또 양해를 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신다는 어떤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소지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분들과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누고 하시면은 이러한 분쟁의 규모는 조금 더 훨씬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일조권 침해 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일조권 분쟁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조권 분쟁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성, 또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일률적인 피해 기준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동지 기준입니다. 1년 중에 동지 기준, 해가 가장 짧은 동지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 사이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일조가 확보가 되느냐 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 중에서 토탈해서 종합적으로 4시간 이상 일조권이 확보가 되느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립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이건 일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십시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간적인 요소가 이 소송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을 통해서 이 1조량이 진짜 확보가 되는지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측량 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지어진 건물의 도면 이런 것들을 확보를 다 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1조권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일단 1조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신축 건물로 인해서 1조권 침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감정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데요. 이 감정 절차의 결과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해를 받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되고 침해에 따른 위자료, 그 다음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상 소송 말고도 사실은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을 공사를 금지해라 이런 가처분 이런 형태도 사실 가능은 하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그런 가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인 손해액이 특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날의 모든 건물은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시대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1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충분히 그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과정에 있어서 건축주께서 취하시는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입게 되는 고통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소송 여부도 결정해 보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부 큐브에서도 이런 1조권 침해 소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